네, 안준영 변호사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떤 이야기일까요? 예, 지난달에 그 남녀 234명을 성착취한 일당들이 경찰에 붙잡힌 일이 있었습니다. 네. 이른바 그 언론에서는 자경단 사건이라고 불리고 있는데요. 이들은 2020년 5월부터 올해 1월까지 거의 5년에 걸쳐서 텔레그램 등을 통해서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배포하는 목적으로 피라미드형 사이버 성폭력 범죄 집단을 만들어서 활동을 했는데요. 그 총책인 김노관, 최근에 그 경찰청에서 신상이 공개됐습니다. 네, 김노관이 어떻게 활동했고 또 어떻게 붙잡히게 됐는지 좀 짚어보려고 합니다. 근데 이전에 N번방이 있었고 네네. 박사방이 있었고 그렇죠. 근데 그거하고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이게 사실은 요새 막 뭐 탄핵 이슈 뭐 이런 것 때문에 좀 기사화가 좀 덜 돼서 그렇지 네. N번방이나 박사방에 비해서 산술적으로만 따져도 피해자가 3배 가량 많은 사건이거든요. 훨씬 더 규모가 크네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큰 이제 성착취물 이제 제작 범죄 사건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 특이점이 지금 피해자 가운데 미성년자가 그렇게 많다는 거 아니에요? 네, 피해자들 중에 미성년자도 많고 좀 더 충격적인 것은 이제 가해자라고 불리는 네. 조직원들 중에도 미성년자가 많다는 게 좀 충격적인데요. 왜 그랬을까요? 일단은 한 3가지 정도 특성이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이 텔레그램이라는 것 자체가 네. 이제 뭐 휴대전화로 또 이렇게 또 익명성으로 또 최신 이런 정보기 때문에 이런 텔레그램에 좀 익숙한 세대 자체가 좀 10대고요. 네. 그리고 이제 범행의 특성상 성적 호기심이 있는 사람들이 이제 가해자나 피해자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예. 성적 호기심이 아무래도 좀 많은 이제 10대들이 이제 뭐 범행의 타겟이 된 점이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10대라는 것 자체가 미성년자잖아요. 사회 경험도 없고 해서 이런 협박 혹은 가스라이팅이 굉장히 취약하고 또 이런 범죄의 피해자가 되고 나서도 가족이나 선생님한테 이런 걸 알리기가 좀 힘들잖아요. 그래서 수사기관에 이제 신고되기 되는 이제 피해 자체도 좀 적었기 때문에 네. 여러 가지 요인이 좀 복합적으로 좀 작용을 한 것 같습니다. 또 하나 눈길을 끄는 게 이 총책인 김노관. 네, 김노관입니다. 예, 범행 동기가 금전적 이득보다는 오히려 성적 욕망 쪽이었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던데 맞습니까? 예, 본인은 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예. 경찰에서도 이제 주 목적은 최초 이제 시작한 목적은 이제 뭐 경제적인 뭐 금전적인 이득보다는 좀 이렇게 왜곡된 성적 욕망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라고 하고 있는데 예. 제 생각에는 물론 시작은 그랬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요새는 모든 범죄가 다 금전적으로 연관이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뭐 실제로 지금도 텔레그램에 있는 이런 성착취물 공유 채팅방 이런 데를 보면은 예. 이런 영상, 뭐 딥페이크 영상 이런 게 돈을 받고 거래가 막 굉장히 많이 돼요. 예. 이런 걸로 봤을 때 분명히 금전적인 동기도 있었을 걸로 보이고. 그러면 이렇게 본인이 이렇게 주장한 것은 양형을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한 전략적 발언 혹시 이렇게 해석을 하시는 겁니까? 그런 측면도 있을 수밖에 없다고. 범죄의 악성의 정도를 낮추기 위해서? 그렇죠. 단순히 뭐 이런 성적 욕망에 의해서 범죄를 저지른 거랑 이걸 통해서 경제적 이득까지 얻은 거는 네. 판사가 볼 때는 당연히 양형상 차이가 있고요. 네네. 실제로 그 경찰의 보도 자료를 보면 피해자 2명으로부터 김노관이 이런 신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을 해서 360만 원을 갈취를 했대요. 예. 근데 이게 드러난 게 360만 원이지 예. 과연 이 정도밖에 없었을까? 금전적 이득이 더 있지 않았을까? 이런 부분은 수사가 조금 더 이루어지면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번에 이게 이런 그 조직을 검거하기가 참 어렵잖아요. 어렵습니다. 근데 요번에 이게 가능했던 게 텔레그램 쪽에서 협조를 해줬기 때문이다. 이런 네네네. 보도를 좀 제가 접했거든요. 이게 처음 있는 일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또 굉장히 또 중요한 사건인 게 네.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네. 텔레그램 측으로부터 신상 정보를 받아가지고 검거를 한 사건이에요. 신상 정보를 제공해 준 겁니까? 그렇죠. 운영자가 누군지? 그렇죠. 근데 이게 사실 경찰에서는 네. 뭐 수사 기밀 때문인지 아니면 본인들의 이제 좀 성과를 좀 잘 홍보를 해야 되기 때문인지 예. 본인들이 1년 동안 국제 수사 공조를 통해서 텔레그램 측에다가 압수영장을 뭐 집행해서 정보를 받았다 이렇게만 워딩을 하는데 텔레그램 쪽에 압수영장을 집행을 했다고. 예, 그렇게 해서 워딩이 나왔더라고요. 예. 경찰 그 보도 자료에는. 근데 예. 실제로 예. 텔레그램 본사의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한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해요. 본사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예. 그래서 제가 좀 찾아봤어요. 찾아봤더니 왜 이렇게 텔레그램에서 정보를 제공을 했나 봤더니 원래 텔레그램은 미국이나 영국처럼 좀 공권력이 좀 강하거나
좀 이렇게 좀 강대국 이런 데만 제한적으로 정보를 제공해 왔대요. 원래는. 근데 이제 작년 8월에 텔레그램의 창업자인 파벨 두로프라는 사람이 프랑스에서 체포가 되는 일이 있었거든요. 예, 그때 큰 국제 뉴스예요. 네, 그래서 한 70억 정도 보석금을 내고 석방이 됐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 다음에 이제 9월부터는 예. 미국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도 다 제공하기로 텔레그램 내부에서 방침을 바꿨고 예. 10월에 드디어 이제 한국에도 그 IP 예. 접속 IP랑 전화번호 같은 개인 정보를 제공하기 시작했죠. 그럼 이번에 시작으로 앞으로도 좀 계속 그럴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뭐 예전에 그 뭐 한동훈 씨 사건에서도 보면 알 수 있겠지만 우리나라 수사 기관들도 텔레그램을 많이 썼어요. 네. 네. 그런데 이번에 뭐 김영현 씨 보니까 텔레그램이 아닌 시그널이라는 앱을 썼더라고요. 제가 그 질문 드리려고 맞아요, 했는데 맞아요. 지금 예. 텔레그램이 이렇게 협조를 하면 네. 범죄자에 다른 데로 또 옮겨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제 더 이상 텔레그램이 뭐 완전히 안전하지는 않다라는 인식이 있기 때문에 예. 이미 뭐 고위 공직자들이나 정치권에서도 텔레그램을 하고 시그널, 뭐 위커, 뭐 여러 가지 좀 다른 앱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예. 그런 앱은 또 뭐예요? 예, 또 여러 가지 또 보안 앱들이 있기 때문에 예. 대안 앱들을 좀 쓰고 있는데요. 예. 그런데 이제 뭐 다른 그 메신저 같은 경우는 텔레그램처럼 좀 다양한 기능들을 제공을 하지는 않고 있어서 알겠습니다. 여전히 텔레그램에도 또 이런 범죄자들이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 범죄 단속도 사실은 중요한데 피해자 지원도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제일 중요하죠. 어떻게 해야 돼요? 일단은 뭐 검찰에서는 불법 영상물을 삭제한다거나 개명을 도와준다거나 하는 좀 방안들을 제시하고는 있는데 굉장히 제한적이고 정신적 상처가 엄청 클 텐데. 그렇죠. 이런 일이 생겼을 때는 그 여성가족부랑 지자체가 함께 하고 있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라는 게 예. 전국 17개 시도군청에 있거든요. 네. 그래서 지자체에 있는 이 지원센터를 최대한 빨리 찾아가시면 예. 여러 가지 법적, 금전적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뭐 심리 상담도 해주고 혹시 좀 이렇게 되는 건가요? 네, 상담부터 뭐 영상 삭제를 지원하기도 하고 예. 필요한 경우 금전적인 지원까지 도와주고 있습니다. 일단 설치는 됐는데 활동이 어떤가는 좀 약간 검증이 필요한 거 아닐까요? 아직까지는 좀 인력이 많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요? 네네. 예. 거기서 이제 어떤 지원을 받으러 갔는데 오히려 이제 거기서 석 터지는 장면이 연출이 되면 안 되는 거니까. 그렇죠. 기민하게. 네네. 그러니까 피해자 지원이니까 최우선이다. 네, 이런 그렇습니다. 말씀을 좀 다시 한번 강조해서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걸 오늘 결론 삼으면서 안준영 변호사 이야기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네, 감사합니다.